지난 설명회에서는 중경외시 라인의 학교별 특징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논술 시험 자체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입시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논술 시험의 원리와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합격시킨 아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 2명 대상으로 합격 사례 분석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논술은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논술이라 함은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논술은 입시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채점 기준에 맞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친구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들 친구분들 중에 답정너인 친구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저 애는 말만 하면 자기가 유도하는 답만 들으려고 해 라는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논술 시험이 그 성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즉 창의성이 개입되는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형화되고 훈련된 사고가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기출문제를 사례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작년도 건국대학교 1번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답안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그 쓴 답안에 대해서 평가자가 임의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교수자의 주관으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채점 기준이 명시화된 문서를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 채점 기준에 명시된 내용과 아이의 답안을 대조해서 이 내용이 있으면 40점, 없으면 감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별 채점 기준 같은 내용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문서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술에 대한 답변도, 논술에 대한 답변도 항상 학교 측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문서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원리에 기반해서 우리 아이가 논술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요소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요구 파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은 정해진 정답이 있고 그걸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요구를 잘못 읽어버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아이가 다 쓰고 왔는데 떨어졌어 하는 후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웬만해서는 문제 요구 파악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요구를 잘못 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읽고 바로 제시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문제를 읽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요구한 내용을 소문항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연습 단계에서는 문제 요구가 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문제 요구 파악이 어렵지 않은데요. 시험장이라는 공간은 변수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자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문제 요구 부분에서 실수가 없으려면 개요지에 너가 파악해야 하는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문제가 요구한 답이 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심 내용을 애초에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심 내용은 이해를 했으나 이를 기반으로 답이 되는 내용을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요약을 못하는 경우와 추론을 못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때 이제 요약 부분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면요. 요약을 할 때 혹은 독해를 할 때 독해 단계를 체계화해서 가져가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논술 강의에서는요, 자, 글을 읽어보면 중심 내용이 뭘까 하고 막연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막연한 접근법은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잘 먹히지가 않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설문을 읽을 때도 이 논설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단 논설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소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주장을 파악해봐.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근거를 서술할 수 있어. 이러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하지만 추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론을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론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냐면 제시문 간 공통점과 연결성을 파악해봐 라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통 문제가 의도한 답은 여러 제시문이 다루고 있는 공통 소재에서 추론 방향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해결 방향성을 잘 잡고 연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표현적인 측면인데요. 문제 요구를 잘 이해했고 거기에 맞게 답을 잘 찾았으면 그걸 명료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료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수님들은 그 결과만 놓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했더라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력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실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답안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답안의 구조라 함은 내용 제시 순서를 의미해요. 즉 문장 제시 순서를 의미하거든요. 좀 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처음 쓰더라도 내가 파악한 내용을 아무렇게나 제시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보여줘야겠다. 예를 들면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 순서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감각이 있는데 이제 글 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내가 파악한 내용들을 순서 없이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채점자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했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주술호응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주술호응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즉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주어로 뭘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와 수어가 어색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수들을 자주 범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구조와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다양한 답안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비교 유형에서도 비교를 서술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구조가 기본형, 관점형, 압축형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답안을 쓸 때 구조와 관련해서 할애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표현과 관련해서는 나만의 문장 서술 원칙을 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주는 내용은 첫 번째로 한 문장에는 되도록 한 가지의 내용만 서술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이 100자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중심 내용, 즉 중심 내용은 답으로 채점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얘네는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져도 그러한 내용들은 50자에서 60자 내로 끊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만의 원칙을 직접 인지해서 세우고 그걸 적용해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논술 공부와 관련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차례대로 살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는 논술 답안의 설계가 되는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를 써야 답안 작성 시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또한 개요를 써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잘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르친 아이가 쓴 개요 작성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개요는 사실 정해져 있는 틀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면 개요의 문제 요구를 파악한 부분, 그 다음에 제시문을 독해한 부분, 이 제시문에 기반해서 답안의 내용 제시 순서를 정해둔 구조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선생님이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교했을 때 여기가 틀렸다 하면은 아 내가 문제 요구를 잘못 파악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여긴 맞췄는데 여기가 틀렸다 하면은 이제 문제 요구까진 잘 이해했는데 내가 재심은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잘 맞췄는데 이 답안 제시 순서가 모범 답안이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내가 아직 구조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 단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개요 작성을 반드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 잊어버리셔도 되거든요.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이미 논술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은연중에 너 개요는 작성하고 글은 쓰니? 하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시잖아요.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입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논술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논술 학원에서 나눠주는 평가표나 점수표로 아이들의 실력을 진단하거나 아이들의 실력이 늘지 않는지 불안해하세요. 근데 사실은 논술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시험이 아니고 1년 만에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적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중에서 좀 착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안심하라고 그 학원에서 답안을 베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제를 나눠주지 않더라도 푸는 문제가 어느 학교 몇 학년도인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학처에 검색해서 해제를 찾아서 베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에만 주목해서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요 작성이라던가 제가 안내해드린 그런 세 요소 부분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이번 뒷담회를 통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지금 연습할 때 이런 연습 문제들 잘 푼다고 해서 대학 붙는 거 아니고 연습 문제들 못 푼다고 해서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써야 하는 답안은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쓰려면 연습 단계에서 기출문제를 도구 삼아서 사고력을 훈련해야 되는데 점수에만 너무 치중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판단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아이와 같이 논술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논술 시험의 원리와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이제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2가지 정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요. 일단 객관적인 스펙이 어땠냐면 일반고 출신의 재수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신은 4점대였고요.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2, 3등급을 유지했는데 수학이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최저기준 충족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과목으로 이제 치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논술 준비 기간은 저한테 왔을 때는 1월부터 왔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도 논술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왜 파이널 때 열리는 수업들 있죠. 그것만 간단하게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냐면 외대 자유전공학부랑 홍익대 같은 경우는 예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강점이 뭐였냐면 학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뭐였냐면 명료한 문장 표현력과 안정적인 구조력이었어요. 즉 글을 처음 쓰면 우리 아이가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쓴다는 게 화려하게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주술 호응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논술을 조금은 준비해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돈하는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약점이 뭐였냐면 연세대랑 서강대 수준의 재시문은 정확하게 독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답이 되는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이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조금
재수라는 그 상황적인 요소도 있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은 독해력이나 문제 파악에 있어서도 조금 기복이 심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강점과 약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실시한 처치는요. 재심은 분석과 관련된 개별 과제를 제시하고 재심은 분석 중심의 첨삭을 시도했습니다. 즉, 이 친구가 논술 실력이 늘지 않았던 중요한 원인은 논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근데 사실은 논술은 수능 국어랑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수능 국어는 그 전체 제시문에서 쓰인 사소한 표현법까지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논술은 전체 글을 봤을 때 답이 되는 내용이 두세 가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표현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중심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난점을 이 친구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랑 같이 첨삭을 하면서 전체 제시문의 모든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즉 내용 간의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있구나라는 점을 점점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력이 향상이 됐냐면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사실은 독해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해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동안 해왔던 독해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옳은 방향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이 향상된 지점은 7월부터 9월 사이였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기복은 존재했지만요. 이전보다 재심을 독해하는 수준이나 능력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이 안정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외대 시험 직전에 쓴 답안이거든요. 연습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직전에 이미 A프를 맞을 만큼 안정적인 실력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한 끝에 외대 자유전공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점은요. 수학을 못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 특히나 제가 설명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외대 같은 학교가 인서이면서 최저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스펙이 외고의 현역인 친구였어요. 그때 내신은 외고기 때문에 외고로 치면 나쁜 성적대는 아니에요. 3점대에서 4점대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 3등급대였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는 1월 달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었던 강점이 뭐냐면 수리 문제 작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늦게 시작했더라도 수리 문제랑 자료 해석 답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학과라는 수리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에 비교적 수월하게 붙을 수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실력이 상승되는 양상을 보시면 이 친구는 애초에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이라던가 문장 표현력을 갖춘 친구였어요.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그런 표현적인 측면은 안정화된 친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철학적이고 조금 어려운 제시문 독해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 돼서는 실력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모컨 조작이 잘못됐네요. 아, 맞아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친구. 그래서 수리 답안 작성에 이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고라는 특성상 문장 표현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 준비하더라도 건국대 경영학과라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합격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요, 대화 상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되실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과 학원 선생님과 다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갖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을 살려줄 학교, 약점을 보여주지 않을 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하시면요, 수리 문제를 출제하는 논술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면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개 수학을 못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이나 자료 해석력은 차별화되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 3등급대다. 그러면 수리 문제 출제하시는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은 상태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수업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7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반은 논술 기본반과 논술 기본 케어반입니다. 그래서 논술 기본반은 일본 강의형 수업이고요. 논술 기본 케어반은 소수 정예형 수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기본반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논술 기본반은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반인데요. 그래서 주차별 커리큘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주차와 2주차에는 비문학과 문학을 요약하고 독해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3주차부터 비교, 평가, 논증, 자료 해석 순차적으로 유형을 다룬 다음에 이제 7주차와 8주차에서는 배웠던 내용을 잘 학습했는지 적용하는 시험을 가지고 수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은요, 크게 기초 강의 1시간과 답안 작성 및 첨삭 2시간, 해설 강의 1시간으로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는 유형별로 재시문 독해 방법과 구조화 방법, 그다음에 표현법을 제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답안 작성 시간에서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첨삭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첨삭은 항상 전주에 쓴 답안을 가지고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당일날 첨삭을 해주는 학원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서면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원칙은 항상 이전 주에 쓴 답안을 가지고 제가 집에서 미리 서면을 충분하게 준비해 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날 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잘 맞게 답을 찾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학생들로는요, 기본적으로 빈출 유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형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도가 큰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큰 환경에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글쓰기가 익숙한 학생에게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유형에 대한 논술 기초가 흔들리는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수업을 정해서 들을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논술 학원에 이미 보내시고 온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논술 학원 3, 4개월 보냈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그래서 보통 그때의 원인은 논술 기초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의 기초는 이미 있기 때문에 다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주차별 커리큘럼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만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기본 케어반입니다. 그래서 논술 기본 케어반은 강의형 수업이 아니라 소수정예 수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명 인원 제한으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7명까지도 제가 꼼꼼하게 케어하기는 조금 벅찰 것 같아서 6명으로 인원 제한을 더 축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명의 소수 인원으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개요를 써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주차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논술 기본반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기초 강의, 즉 논술 기본반처럼 해당 유형을 풀 때 필요한 독해법과 구조법, 표현법을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저랑 같이 논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재심은 독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개요 작성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저랑 같이 도제식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론이라는 요소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무작정 글쓰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글보다는 접근성이 쉬운 말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훈련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토론식 수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문제 접근하고 재심은 독해하고 개요 작성을 쓴 이후에는요,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첨삭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가해와 학원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점인데요. 가해 같은 경우는 학생의 개별 성장은 도모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반면에 이제 학원은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는 가늠이 되지만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이 조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저는 대형 학원에서 여는 소수정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개별 성장도 도모가 가능하지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 접근과 풀이가 미숙한 학생에게 추천하는 수업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문제 접근부터 재심은 독해, 개요 작성까지 저랑 함께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논술에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초를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아예 해보지 않은 친구들, 해봤지만 아직도 뭔가 감으로 푸는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과정을 저와 함께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진 단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3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 모든 수업에서는 제가 1대1로 맞춤형 첨삭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 첨삭이냐 조교 첨삭이냐 인터넷에서 이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 둘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첨삭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강의만 하고 첨삭을 하지 않는다면 첨삭 조교보다 실력이 낮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첨삭 조교를 하더라도 첨삭 경력이 꾸준히 쌓여왔다면 강사보다는 강의력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첨삭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8년 동안 꾸준히 첨삭했기 때문에 강의력뿐만 아니라 첨삭 면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첨삭은 학생의 사고를 점검하는 첨삭인데요. 보통 어떤 논술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의 세부적인 표현을 물고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는 뭐라고 주장한다, 가는 뭐라고 제시한다, 제시한다와 주장한다의 표현은 다르더라도 그 컨텐츠가 똑같기 때문에 답안을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점수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표현에 집착하게 되면 그 내용보다도 지리한 표현에 아이들이 초점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술 실력 향상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고자 저는 내용과 사고 중심의 첨삭을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수준이 A 정도로 올라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세세한 표현을 수정해 줌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약점별 맞춤형 첨삭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 장점인데요.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첨삭한 첨삭지를 대략적으로 세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에 1000장 넘게 첨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약점별로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지가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맞춤별 첨삭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과제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논술학원에서 자주 제시하는 과제는 리라이팅, 즉 내가 써본 논제에 대해서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쓰기가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가능한데 글을 아주 못 쓰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제가 구조 내용 분석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내용 분석지는 사실 답안 필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내가 푼 문제에 모범 답안을 하나 정해서 모범 답안을 먼저 필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답안에 문장별로 숫자를 매겨서 그 문장들이 각자 하는 역할을 분석해서 답안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파악했어야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범 답안에서 이 내용을 제시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표현적인 부분에서의 실력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측 모범 답안 필사와 구조 분석, 내용 분석, 표현 보완이 결합된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교가 원하는 답안에 조금 더 유사한 수준으로 아이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강 후에는 학생별로 강 약점 분석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아이들이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 제가 준 점수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한 다음에요. 이 약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완책이 필요한지 학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분석지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논술 시험의 원리와 공부법,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